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마이크 이창원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침체된 경제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성장 방법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시대가 변한 만큼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될 시기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옆에 나와 계신 경기도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의 특정 지역의 경제력에 집중되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수도권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마이크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소병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시 갑 선거구의 소병훈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째 출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출판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그 분야의 사람들과 접해봤습니다. 특히 약 1000여 종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1000여 종의 책을 쓴 필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출판에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출판에서 얻은 어떤 그 지혜를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써보자 이런 뜻에서 정치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당선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번 3번째까지 점점 그 시민들이 그 지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60 넘어서 등 초선을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가야 될까요? 일단 그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의원 개인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한 소개는 해주셨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원께서 이제 도서출판 산하 그리고 이사 대표를 하셨고 한국출판협회 조합이사 이런 출판인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 출판계에 들어가신 이유 그리고 출판업계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간단히 얘기는 하셨지만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저희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가 70년대인데요. 사실은 70년대는 우리 대학 입학생들이 흔히 자조적으로 말하는 게 유신으로 시작해서 긴조로 끝났다. 유신헌법 반대부터 시작해서 긴급조치로 끝났다. 그 말을 자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 진로를 생각할 때도 대학 때 해왔던 그 자기 행동들 이런 부분의 어떤 연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는 물론 많은 분야로 교육 쪽으로 나가고 노동 이런 다양한 분야로 갔지만 저는 관심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출판이었고 그 출판을 택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몰래 봤던 책들 당시에는 뇌재건한 책은 좀 판매금지 서적이고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변증법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책도 볼 수 없었고 더구나 마르크스는 어디 가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지식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모든 지식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학문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반쪽을 채우자 출판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 인문사회과학을 내는 이삭출판사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 경제학 주로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사회학 이쪽 책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지금은 한국문학작가회의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당시에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는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적인 문인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실천 문인협의회하고 함께 그쪽의 기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삭출판사가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당시에는 그 출판이 등록제였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다시 취소시키고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공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은 인문사회과학 책을 안 내겠다 하는 그 조건으로 지방에 전주에 도서출판 산하를 내게 됐죠. 그리고 잠시만, 근데 그 등록제였다는 것은 이제 등록만 하면 이제 발간할 그렇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예 등록 등록을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서 않아서 이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출판 등록을 사가지고 출판 등록이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도 처음 제가 이삭출판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삭출판사라는 등록을 원래 이름은 지향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록을 당시에 300만 원인가 이쯤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듯이 긴조로 끝나는 그 상황에서 문화 쪽에 그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막히시고 걸림돌이 되셨던 부분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85년도에 등록 취소 사실은 당시에는 그 단행본 출판사를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게 가장 큰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판 등록 취소당한 85년 8월 이후에는 그 한 9월인가 10월부터는 발행인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출판사 발행인을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등록 취소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속.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출판을 하면서 인문사회과 출판을 같이 하던 그 출판사 모임이 있었는데 금요일하는 출판사였습니다. 저 빼고는 16개 출판사인데 제가 가장 먼저 출판 등록 취소된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전원이 구속. 계속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이제 아주 악순환이 계속 됐죠. 그때 취소가 안 됐다면 또 어려운 아마 상황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제재나 받거나 이제 뭐 취소를 하셨거나 동료분들은 이제 또 구속도 당하시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뭐 정치에 입문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출판업계 뛰실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근데 당시에 같이 하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근데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제 정치보다는 사실은 그때 하고 있던 출판 일이 나름대로는 꽤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계속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정치인들 중에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찬 총리도 그때 있었고 전 이호웅 의원도 그때 출판 같이 했었고 또 사회과학 서점을 전 의원인 선병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의원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윤호덕 의원도 그렇고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다 당시에 같이 출판과 사회과학 서점 쪽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먼저 갔는데 저는 이제 그걸 뒤로보다도 사실은 출판 일이 꽤 매력이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꼭 내고 싶은 그런 분야의 책을 낼 수도 있고 누가 지키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이 되시고 나서 제가 한 당선 수업에서 봤는데 동네 소규모 서점 살리기 그리고 출판업계 유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이제 출판계 문학이랄지 그 문화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걱정을 곁들인 이제 서로 의견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 이건 아닌데요.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쪽만 두고 보자면 이제 아마 그 독자들은 사실은 깊은 이해가 없으실 거예요. 도서정가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서정가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그러면 책값을 그대로 받으니까 출판사가 좋아졌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출판사에서 보내는 그 서점에 보내는 공급률,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공급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게는 도서 정가제나 도서 그 책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그 유통업체들, 특히 온라인 서점들이 큰 이익을 보는 건데, 최초 공급하는 출판사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의 문제를 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책을 심하게는 공급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정가의 30%부터 3,000원부터 7,000원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판사는 가장 많이 받은 게 7,000원이고 3,000원 이렇게 10,000원짜리 책을 이렇게 받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책을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팔리지 않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공급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완전 정가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작은 서점 살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들춰보면서 책을 샀고,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책이거나 즐겨볼 수 있는 이런 책을 골랐는데, 지금은 서평이나 뭐 이런 거 정도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책을 주문하는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이 서점을 많이 찾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서점을 찾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 골라서 읽다가 보면 그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죠. 이제 그 책 읽는 재미를 놓친 겁니다. 작은 서점이 없어지면서, 서점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 도서정가제가 확립되고 공급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서점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서점을 찾아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도 보고 좋은 책 골라가면서 읽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우리 아이들 그 학습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 서점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려면 뭔가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틀의 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방의 소도시의 작은 서점에 일종의 어떤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작가와의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작가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문인이나 필자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대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작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작은 서점 중심에서 일단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 서적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과학 선생님이 한번 날 잡아서 서점에 와가지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 독자들과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연극이라면 연극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공간이 가능해진다면 거기에서 저는 영화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0명이 볼
테니까 필름을 좀 주라.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시에 가면 영화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작지만 규모 있고 종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서점도 살지만 출판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가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같이 의회에 와 있는 관련된 의원들, 도종환 의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이 문화예술 쪽에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여기에 조정래 선생님 초청해가지고 도종환 의원이 여기에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이소 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가서 책 가지고 가서 사인 받아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출판업계 오래 계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쉽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네,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많은 생각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업계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일단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번의 도전 끝에 예.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고향이 전라북도 예. 분산이신데 어떻게 보면 험지로 분류되죠. 야당 쪽에 경기도 광주시라는 곳이. 그런데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3번의 도전 그리고 2번째는 또 막판에 역전을 당하셔가지고 또 예. 상처도 크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쪽에서 거기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 어떤 각오나 뭐 소신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주를 고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죠. 18대였나요? 대통령 선거 즈음 해서 당시에 이제 같이 활동해왔던 시민사회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개혁 정부가 다시 정권을 만들기 어렵겠다는 그런 어떤 걱정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하던 그쪽 분야 사회에서 정치에 많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이제 80년대에는 그걸 제가 재야 쪽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 이제 시민사회. 그게 이제 서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번에 어려운데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자. 정치에 가서 개혁 정권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돕자. 그런 게 이제 퍼져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직접 정당 활동을 안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정당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그 정당이 이제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통합민주신당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중앙위원을 했는데 그 전에는 맨 처음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된 건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 창당할 때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창당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제 1999년도에 국민정치연구회라는 걸 그 당시에 제야 있던 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중심은 김근태 선배였죠. 돌아가신. 근데 김근태 선배하고는 이제 오랜 인연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이고 그래서 국민정치연구회에 들어가고 그 국민정치연구회가 새천년 민주당의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발기인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정당 활동을 안 해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저는 이제 국정자문위원이라는 것도 했어요. 물론 크게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당의 자문위원도 김근태 선배가 의장하실 때는 당의장 자문위원도 했고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원래 당적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제 밖에서 돕다가 이제
실은 대선 때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때 저도 이제 쭉 국민정치연구회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국민정치연구회가 나중에 그 민평연이라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민평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 계속 저도 민평연에서 정치인은 아니지만 민평연의 대외협력위원장까지 맡았었죠, 마지막에. 그러고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정치권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저에게는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당시에 이제 김기태 선배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새 정당 만드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7월쯤에 7월 중순쯤인가 2007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김기태 선배가 이제 출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그 성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그 어떤 정치 환경이 본인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마구 하는 것이 아마 그분 뜻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했는데, 아마 그날인가 그 다음 날, 당시에 이제 같이 그 경쟁을 하던 정동영 당시 이제 그 후보, 예비 후보인가요? 정동영 저한테 이제 선배였는데, 정동영 선배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MBC에 처음 들어가서 활동할 때부터 가깝게 지낸 선배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그 김근태 선배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이전에는 도와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근태 선배가 이제 출마 포기를 하니까 바로 그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미안했던 부분도 있고, 오랜 선배이고 가까운 분인데 독촉이 됐던, 그래서 저도 뭐 두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들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돕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는 정동영 선배가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후보 경선부터 돕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역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역에 가면 다음 해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뭐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주변에서는 그 대선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해야 되니까 고향으로 가면 좋다, 가야 되겠다. 전주, 저는 이제 태어나기는 군산에서 태어났지만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전주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교 거기서 다녔고, 근데 이제 막상 전주로 가려고 보니까 전주에 국회의원이 3명인데 3명이 다, 한 분은 선배 장영달 의원, 한 분은 친구 최수찬 의원, 한 분은 후배 이광철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가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정치 이전에 그건 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을 보니까 경기도 광주가 어떤 지역이냐면 저하고 아주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패는 했지만 재선 의원을 지냈던 문학진 의원입니다. 문학진 의원은 아주 오랜 친구고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남으로, 지역구로 하남으로 옮기고 그 이전에 3표 차이로 떨어진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에 조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늘 그 문학진 의원 선거운동 할 때도 친구들에서 도와주고 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우리 야권에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선은 대선을 한번 치러보자 그 생각으로 대통령 선거, 그 정동영 대통령 선거에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스토리가 이게 막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뭐 말씀하신 중에 이제 꼭 김은태 전 민주통당 상임 고문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인연이 되게 깊으신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 소변위원회 연관 검색어는 항상 김은태 전 상임위원님 분이 계셔서 그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시작이나 뭐 특별하게 친하게 또 지내셨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던 시민사회 재야운동 하던 사람들에게는 김근태 선배는 일종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네, 그 당시에 전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근데 김근태 선배를 저도 처음 본 건 8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이 외모는 그야말로 샌님.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까. 그런데 그분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말, 이것은 너무나 뚜렷해요. 정확하고. 그래서 김근태 선배를 따르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김근태 선배하고 장기표 선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김근태 선배를 80년대 초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그때그때 뭐 묻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김근태 선배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흔히 뭐라면 격이 없이 하죠. 지금 우리도 용어야 이제 김근태 선배라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근태형입니다. 근태형 어디서 보든. 그리고 이제 꿈이 없는 모습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는 모습이랄지, 그리고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이 땅이 좋아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늘 같이서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태형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누구 부르는데 저한테는, 제가 그때 이제 이삭출판사 막 시작할 때인데 소사장, 저한테는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소사장. 한번 이제 그런, 지금도 근태형 생각하면 이제 바로 엊그제처럼 생각나는 게, 당시에 이분이 수배 중일 때인데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나? 금강대와 바로 앞에서 낮에.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좀 나왔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뭐 헤어지기 좀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할까? 그러고는 이제 골목으로 가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금강대와 옆 골목에 교육신보라는 교육 신문사가 있어요. 좀 약간 진보적인. 그 당시 거기 이제 편집국장이 누구냐면 임채정 선배, 국회의장이었던. 그래서 둘이 그때 광화문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헤어지기 그냥 서운하니까 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골목에 2층에 있던 교육신보에 들어가니까 조만한데 임채정 선배가 이제 이런 탁자에다 다리를 쭉 펴고 있다가 어서 와. 들어서면서 임채정 선배도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 큰 긴장 이런 거 없이 가슴에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지역 이제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막 생길 때인데,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민주화 운동 협의회를 만들면서 김근태 선배를 이제 모시고 또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라. 근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또 어떤 시기였던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이구영 선배도 같이 가시고, 당시에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지방 조직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민청년을 아마 만들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풀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늘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어디서든 보면 반가워하고, 그리고 그 김기태 선배도 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걸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다른 자리에서 늘 얘기하시는 게, 실은 이제 우리가 1972년도 10월 유신이 발효될 때 10월 유신 최초의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데모했고, 그리고 최초로 제적당했다. 그러니까 11월,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0월 유신, 그 유신헌법이 통과된 게 1972년 11월 21일이고 우리가 반대 철폐 데모를 한 게 11월 22일,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29일 날 저희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적당한 친구 중에 이제 아까 말한 그 국회의원 했던 최수찬 국회의원, 지금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인데, 그러니까 그 김기태 선배가 항상 다른 자리에서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신헌법 최초 데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드문드문 보다가 이제 그래도 자주 보게 된 건 국민정치연구회하고 이제 민평년 하면서, 민평년이 이제 주기적인 그 주례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꼭 나오셨죠. 의원하시면서 그때 자주 보시진 않으셨지만 인상적인 추억을 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근태 전 법무부께서는 그 제야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당 쪽이라고 하죠. 그쪽 분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갔던 게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 원에서도 가장 큰,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파라고 하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은 개파라고 하시는데, 민평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협력 하시고 그 원 외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또 원 내에서 보실 때는 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또 좀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내에 있을 때랑 원외에 있을 때랑 차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민평년을 한 3, 4년 정도 안 나갔었어요. 원외에 있을 때는 뭐 우선 내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제 나가게 된 게 이제 당선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그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아마 밖에서 아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개파라고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일종의 정파, 그리고 뭐냐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뭐 성향 이런 게 아니고 가장 큰 건 그 김근태의 어떤 정신, 김근태가 추구해온 어떤 정치적인 지형, 그다음에 김근태의 길,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개파라면 뭐 예를 들면 당내 뭐 선거를 할 때랄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전부 같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몇 차례 지금 당내 선거도 있었지만 누구 하자고 이런 얘기도 없고, 이번에 이제 사드 문제도 우리 민평년 전원이 거기에 서명한 게 아니고 몇 사람 빠졌습니다. 본인은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일은 빼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정도로 이게 어떤 보스가 있어가지고 그 개파원들을 다 같이 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개파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저부터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집단,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좀 다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원외에 있을 때나 원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에서 가장 양질의 정치인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워낙 그렇게 뭐 개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워낙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좀 민주당 자체가 좀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같이 겹쳐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어떤 느낀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지만 뭐 밖에서도 이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그 내부에서 이렇게 회의나 모임 할 때도 밖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은 민평년 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은 전혀 없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사드 문제랄지 아니면 내년이면 6월 하면 30주년이 되는데 그 30주년을 어떻게 그 기념을 하면서 우리 과거의 87년 그 시대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남북이 완전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주 의제가 되지 당내 문제나 정치 문제는 별로 의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 이제 키워드가 지역 변화, 발전, 균형, 효율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적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개정안 이제 대표 발의하셨고 당선 소감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강조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소감에서는 30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변화하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저도 변화에 앞장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실체를 어떻게 좀 발견을 하고 계신지 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큰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예를 들면 과거에 물론 과거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 보면 지역 출신 의원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가장 쉬운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리겠다. 지금 당선되고 등원하고 나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국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지역 시민들은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이 28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60일째 국회의원인데 60일짜리. 근데 지역 시민들이 요즘 만나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래도 의원이 뭐 하는지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다 하고 하는 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시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 보면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전혀 저희가 할 수 없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일까지도 일단 그분들 얘기를 듣고 가능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락을 하거나 연결을 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는 약간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그 변화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광주시가 시가 된 지가 이제 15년이 넘었는데 2배로 인구는 늘어났는데도 거의 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도로나 무슨 교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15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도시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뭔가 변하지 않은 도시를 좀 변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큰 걸림돌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몇몇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당시에 82년도에 제정할 때는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은 그만하고 지역으로 다른 걸 좀 보내자. 그래서 일종의 총량제 형식으로 수도권에는 경장을 몇 개 이상은 못 짓고
뭐 학교는 몇 개 이상 못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량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볼 때 이제 교통이나 어떤 입지적인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광주시에는 인구가 32만인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5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처럼 학교 들어올 입지가 좋은 지역이 없어요. 더구나 이번 9월에 전철도 개통이 되는 데다가 땅도 있고 그런데도 과거 그 수정법에 묶여가지고 대학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좀 해야 될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수정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불균형에 처한 그 수도권의 일부 소유 지역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피자는 그런 그 뜻에서 나간 법인데 그 부분은 계속 좀 진행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그 수정법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팔당 상수원 보호입니다. 팔당 상수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수돗물을 거기서 가져오고 이런 정도 알고 계신데 1974년대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그 팔당 수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규제들이 계속 드러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가 이제 중첩 규제를 받아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그 중첩 규제를 풀고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시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팔당 상수원을 이루고 있는 팔당댐이 물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1급수였는데 98년 조사에서 이제 2급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2급수를 다시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12년까지 12조 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도 12년에 조사해보니까 2급수. 다시 이제 15년부터 다시 그 1급수로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약 5조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넣더라도 더 이상 팔당물은 1급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천혜의 1급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나마 그런 규제가 있었으니까 자연이 지켜주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2,500만 시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해제 차원보다는 우선 시민 건강 차원에서 상수원 부분은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수도권이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예.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균형이란 말만 나와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 오세훈 시장도 그랬었죠. 이제 될 곳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또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이제 균형이라는 게 시대가 또 변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지금부터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쪽의 의견에 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분들도 설득을 시켜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오래된 법이긴 해서 이게 참 과정이 어렵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효율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어느 게 더 이익인지.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뭐 얼마 전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배가 성장을 돕는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의 결과물로 분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배가 제대로 돼야 성장이 된다는 그런 이론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전체적인 성장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골고루, 그러니까 똑같이가 아닌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균형 발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이나 그런 이익을 정확하게 따진다면 저는 충분히 제 의견에 공감해 주리라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로 가서 내륙 고속철도 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이제 국회 내륙 고속철도 포럼 간담회에 참가하셔서 철도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서 광주선과 여주 원주선이 국가 철도망 구축의 핵심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륙철도는 이제 수서광주에서 광주 이천 그리고 이천에서 이제 거제까지 쭉 가는 지금 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타당성 조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공사 중인 구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륙철도를 이용하는데 그냥 수서에서만 바로 출발하게 한다면 서울에서 바로 출발하게 한다면 경기 동남부 지역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야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뭐 그 결정은 했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수서 광주 간 그 이제 그 복선 전철이 완성이 이게 먼저 된다면 일단 그 인천 뭐 무슨 안양 수원 여기 사는 분들이 이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광주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들어가는 것도 복잡한데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저도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그때 국토부 장관도 오셨고 뭐 기재부 2차관 그 예산을 이제 담당하는 오셨고 각그 KDI 연구원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날 보면서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원주에서 강릉까지 또 원주에서 신경주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지금 노선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남 여주간 전철이 9월에 개통을 하는데 그 여주에서 원주까지만 이어주면 짧은 걸 원주까지만 이어주면 여기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거제도 가고 강릉도 가고 그리고 경주까지 거의 2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여주에서 원주를 이어주지 않으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갈 수가 없어요. 거제까지밖에.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을 이제 당시에 이제 제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앉아 계셨는데 그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전문가들, 그 철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철도 노선을 만드는 것도 전국을 어떤 그 효율적인 선으로 이어서 활동하기 좋게 하자는 건데 거기에서는 아주 결정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타당성 검사 같은 거는 아직 안 들어. 그러니까 기본 계획도 예. 기본 계획중 이런 정도면 뭐 아직 요원한데 저는 그 선이 수서 광주에서 이천 가서 이렇게 거제로 가는 그 선 연결되면 그러면 이제 그 여주 원주가 강릉까지 가고 경주까지 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지역구 의원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들도 이 부분일 건데 아마 이게 워낙 이런 철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뭐 성과 올리기 아니냐, 뭐 도시적 개발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보통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여주 원주 간 철도를 뭐 미리부터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철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그 철도를 긋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짧은 구간에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경 쪽 그쪽에서는 약간의 그 문제가 좀 보이던데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걸. 그 아주 작은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우리 그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이제 소통할 그 철도망으로 볼 때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광주나 이런 경기 동부 때문만이 아니고 전
전국의 어떤 철도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구간이 아주 짧지만 여주 원주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청자 댓글 질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광주시에서 가장 시급히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4년제 대학인데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왜 32만이나 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도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적어도 4년제 대학 정도는 만들고 그 다음에 광주가 이제 굉장히 단계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단계발도 있고 그다음에 막 환경 훼손도 받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들이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현재 수정법상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든 공장지든 산업단지든 이것을 어떤 발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발전지구에는 과거에 그 규제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고 발전지구로 만든 다음에 그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는 적어도 이제 그 광역 단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 전반에 그 흩어져 있는 공장들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장의 그 효율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그런 게 지금 규제 완화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아간님께서 오늘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임체계 협상이 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타결될 줄 몰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협상을 이끌어내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협상을 한 건 아니고요. 협상은 경기도와 국토부와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와 이분들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가장 큰 건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적자 보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운영해야 될 철도공사 측에는 적자 보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그 형평성 있는 가격 책정.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서로 타결이 안 되니까 그분들 이제 손을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늘어지는 거죠. 지난 2월까지 이제 도시철도공사하고 경기도와 협상을 하다가 다 결렬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코레일로 넘어왔는데도 이제 계속 그 협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서 국토부 이제 철도국장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담당 이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그 시민들이 경기도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철도 개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을 좀 시켜달라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경기도와 이제 그 코레일이 협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보존 금액의 그 비율을 이제 제시를 했고 코레일 쪽에서는 지금 적자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 그걸 보존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상이 좀 난항을 겪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레일에서는 구간 운임을 1,600원을 해야 적자 보전이 좀 그래도 된다. 1,600원을 하자 이거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은 다 1,250원인데 그 성남 여주선만 1,600원으로 하면 서로 그 불균형, 불평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경기도 측에서 주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서로 불평등 요금이 책정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된다. 1,250원으로 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적자 보존 부분이 계속 난제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남경필 지사께도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던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 광주에서는 개통입니다. 제 날짜에 이게 지금 몇 년을 미뤄온 거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 지사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개통만 되면 저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이번 개통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라는 걸 광주 시민한테 홍보하겠다. 남재상님도 하고 그랬는데 전문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 대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 철도 적자 보전을 해주는 액수가 꽤 많아요. 보니까 월인지 연인 190억 이상 이렇게 보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 국토부에 이제 그걸 지금 이 광주 그러니까 성남 여주간 이것 때문에 적자 보전 액수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은 그러면 하더라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금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도에 뭐냐면 천천히 지나는 지역의 의원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그건 저도 충분히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200원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이제 보전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그게 그렇게 이제 거의 타결이 됐을 때는 8월 말 9월 초쯤에는 개통이 가능할 수 있다. 완전 되기 전에 그랬는데 타결되고 나서 이제 공단 측 얘기가 그동안에 그 준비를 이렇게 쭉 해오긴 했지만 언제 될지 잘 몰라서 실무적인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최근 얘기가 9월 중 개통이 가능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그건 그 시민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9월 중에 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9월 중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넘어간다고 해서 또 뭐 10월, 11월 막 넘어가는 건 아니고 불과 며칠일 텐데 아무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9월 중 개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원외 생활을 그러니까 원외라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각 정당의 각 단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말하는데요. 의원이 아닌 사람들 원외위원장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하는 동안 시민들과 함께 많은 그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같이 화도 내고 분노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현역으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시민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일부터 그리고 가능한 일부터 해나가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누리과정 아이들의 비용 문제 그런 것 이제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드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그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남북 관계가 풀어지는 건데 우리 경제 문제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그런 일은 좀 장기적으로 폭넓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가장 그 좋은 것은 그때그때 제 SNS를 저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잘 받들어서
시민들 뜻에 맞도록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저희도 가까이서 많이 응원과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좀 바쁘신 일정에도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